요시프 브루즈 티토는 1892년 5월 7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령 크로아티아의 크롬베치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 출신으로 성장했고 이른 나이부터 생계를 위한 노동 현장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숙련된 금속 노동자로 성장한 그는 공장 노동을 통해 노조 활동을 접했고 이 경험은 이후 그의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913년 21살이 된 티토는 징집되어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1년 뒤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티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에게 암살당하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티토는 동부전선에 투입되었고 전투 중 부상을 입고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 생활과 러시아 혁명기의 혼란 속에서 그는 사회주의와 혁명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 후 러시아 전역을 떠돌며 노동과 생존을 이어가던 그는 볼셰비키 혁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군편에 합류해 백군과 싸우는 선택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유고슬라비아로 돌아온 티토는 공장 관리자 등으로 일하면서 정치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선거운동과 조직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공산당 내에서 존재감을 키워갔고 결국 직업혁명가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1920년대 후반 그는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체포와 재판을 반복해서 겪었고 위조신분증과 변장을 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지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28년에는 다시 체포되어 5년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했지만 출소 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비엔나와 모스크바를 오가며 코민테른과 연결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스탈린 체제 하에서 수많은 외국 공산주의자들이 숙청되던 시기였지만 티토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논쟁을 피하는 태도로 숙청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현실 감각과 조직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당내 입지를 굳혔고 후에 불가리아의 수상이 되는 인물이자 당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총서기를 지내던 불가리아인 게오르기 디미트로프가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1937년 무렵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부를 장악하며 카르델리, 랑코비치, 질라스 같은 젊은 인물들을 중용해 당 조직을 재편합니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칸을 겹치면서 티토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유고슬라비아 왕국은 붕괴했고 크로아티아에는 파시스트 정권 우스타샤가 들어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세르비아인, 유대인, 집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학살을 당했고 발칸은 순식간에 점령과 보복, 민족 학살이 뒤엉킨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무장 세력이 난립했습니다. 왕당파 기반의 체트니크와 공산주의 기반의 파르티잔이 등장합니다. 체트니크는 표면적으로는 반추축, 반우스타샤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강한 반공 성향을 바탕으로 파르티잔을 주된적으로 삼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군과 묵시적 협력을 하거나 비호를 받으며 활동했고 전쟁의 초점은 점령군과의 전투보다 파르티잔을 견제하는 데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티토도 처음에는 체트니크 지도자 드라자 미할로비치와 연합을 시도했지만 미할로비치는 공산주의자와의 협력을 거부했고 오히려 파르티잔 동원에 집중합니다. 이에 티토의 파르티잔은 무장투쟁을 선택합니다. 그는 공산당 중심으로 파르티잔을 조직했고 이 조직은 특정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을 받아들이는 다민족 해방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인, 슬로베니아인들이 함께 싸웠고 티토는 처음부터 전쟁 이후의 국가 형태까지 염두에 두고 민족 폭력을 억제하며 통합된 연방을 지향했습니다. 티토의 파르티잔은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쌓기 시작했고 독일은 티토를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토벌 작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티토는 지휘자로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본부를 이동하며 포위를 뚫고 살아남았고 공수부대를 동원한 독일의 생포작전조차 실패로 끝났습니다. 1943년을 전후해 전쟁의 흐름을 다시 평가한 영국은 실제로 독일군과 싸우고 있는 세력이 체트니크가 아니라 파르티잔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 결과 영국은 체트니크 지원을 중단하고 파르티잔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미국 역시 이에 동조합니다. 티토는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저항군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이탈리아가 항복한 이후 파르티잔은 급속히 팽창했고
티토는 이 틈을 이용해 전후 질서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강대국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시혁명정부 성격의 기구를 구성했고, 유고슬라비아는 평등한 민족들로 구성된 공산주의 연방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소련과 영국 사이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직접 모스크바로 향했고, 스탈린과의 협상을 통해 해방을 소련군과 파르티잔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전쟁이 끝나자 티토는 권력을 장악합니다. 우스타샤와 체트니크 병력, 협력자들에 대한 보복이 확산되었고, 그는 군사재판 없는 처형을 금지하려 했지만 현장에서는 복수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쟁 중 우스타샤와 체트니크의 잔혹한 민족 청소 및 학살이 이유였을 겁니다. 티토는 전쟁 영웅으로서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유고슬라비아를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합니다. 소련이 직접 세운 위성국이 아니라 내부 세력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산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티토는 스탈린에게 충속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독자 노선을 추구하던 그는 결국 1948년 코민 포럼에서 추방되며 소련과 결별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당내 친소력 세력을 색출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강경 조치를 취했고, 동시에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제재를 돌파합니다. 유고슬라비아는 동서 어느 진영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국내적으로 티토는 유고슬라비아식 개혁사회주의를 추진합니다. 시장 요소 일부를 인정하는 시장사회주의,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를 통해 기업 운영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산권 국가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했고, 이 모델은 이후 개혁사회주의 국가들의 참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밀경찰과 민간인 사찰, 권력투쟁과 숙청이 병행되었고, 개방과 통제는 늘 긴장관계 속에 공존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티토는 독자 노선을 제도화합니다.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와 함께 비동맹 운동을 주도하며 냉전체제 속 제3세계 국가들의 상징적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군비경제 중단, 핵무기 사용 금지, 평화 공존을 주장하며 미국과 소련 어느 쪽에도 총속되지 않은 외교 노선을 구축합니다. 말년에 티토는 다민족 연방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자 이를 억제하고 1974년 헌법을 통해 각 공화국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신 사후에 유혈 사태를 막고자 했습니다. 1980년 그의 사망 이후 몇 년간은 그가 기대한 대로 연방체제가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불어온 경제 불안과 민족주의 정치가 결합하면서 연방은 균열을 키워갔고, 그 균열 사이에 위대한 세르비아를 주장하며 민족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밀로세비치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1990년대 유고 내전과 대량 학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티토는 공산주의적 통치와 탄압을 병행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통치했던 약 35년 동안 유고슬라비아는 다민족 연방으로서 평화와 공존이 지배하는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나라를 만들었고, 냉전의 균열 속에서 연방을 지켜낸 남자, 발칸의 절대자 요시프 브로즈 티토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